2001년 11월 15일 인천의 차가운 저녁 공기가 거리를 감쌌다. 중학교 2학년 김도윤은 친구 민수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현관문을 나섰다. 시계는 오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걸어서 20분이면 충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머니께서 8시 30분까지 들어오라고 했으니 여유가 있었다. 도윤은 검정색 패딩 점퍼를 입고 학교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했다. 손목에는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준 디지털 시계가 차분한 빛을 내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시계는 도윤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다. 친구들과 헤어지며 내일 바라고 말한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고 경쾌했다. 거리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오렌지빛 불빛을 뿌리고 있었다. 도윤은 평소 다니던 길을 따라 걸었다.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다녔다. 아무도 그 순간이 도윤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다. 집까지 가는 길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큰 도로를 따라 돌아가는 길과 산책로 터널을 통과하는 지름길. 평소 도윤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터널길을 자주 이용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윤은 주저없이 터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방 속 교과서들이 리듬에 맞춰 살짝 흔들렸고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톡톡 두드리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평범했던 발걸음은 영원히 멈춰버리고 말았다. 도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9시가 되어도 10시가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에 떨기 시작했다. 평소 약속을 잘 지키던 아들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은 것은 처음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도윤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민수는 집에서 헤어진 후 도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비상 상황이었다. 온 가족이 나서서 도윤이 다닐 만한 곳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학교, 학원, 친구들 집, 평소 자주 가던 게임방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도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11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부모는 경찰서로 향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현실과 마주했다. 평범했던 하루가 악몽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오래된 산책로 터널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구조물이었다. 길이 200m 남짓한 이 터널은 두 개의 언덕을 관통해 주민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해주는 지름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명은 부족했고 보안시설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CCTV는 물론이고 비상벨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밤이 되면 터널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발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바로 이 터널 입구에서였다. 오후 7시 50분경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모 씨가 터널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도윤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검정색 패딩을 입은 학생이 혼자서 터널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명확했다. 터널 입구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고 그 너머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도윤은 아무 주저 없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터널 벽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곳곳이 금이가 있었고 습기로 인해 얼룩이 져 있었다. 낙서들도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 흐릿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터널을 통과해 반대편으로 나와야 할 도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터널 반대편 출구 근처에서 야간 산책을 하던 주민들도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마치 터널 안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200m의 직선 터널이었기에 숨을 곳도 빠져나갈 곳도 없었다. 터널 구조는 단순했다. 직선으로 뚫린 통로의 양쪽 벽면 그리고 천장. 측면에 나갈 수 있는 비상구나 배수로 같은 공간도 없었다. 그야말로 한쪽 끝에서 들어가면 반대쪽 끝으로 나와야 하는 구조였다. 경찰이 터널을 수색하기 시작한 것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새벽이었다.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들고 터널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벽면 틈새마다 바닥에 맨홀 뚜껑까지 열어보며 실종자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터널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어떤 단서도 내어주지 않았다. 단지 어둠만이 수사관들을 맞이할 뿐이었다. 터널의 침묵은 섬뜩했다. 마치 그날 밤의 비밀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듯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터널 안에서 무언가 낯선 기운을 느꼈다. 단순한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감각이었다. 터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물리적인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터널 입구에서 약 50m 지점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다. 도윤의 책가방이었다. 가방은 터널벽 아래쪽에 떨어져 있었고 끈 한쪽이 찢어진 상태였다. 마치 무언가에 걸려 강제로 떨어진 것 같았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와 공책, 필통이 그대로 들어 있었지만 정작 도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0m 더 안쪽에서 두 번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도윤의 손목시계였다. 디지털 시계는 바닥에 떨어진 채 액정이 깨져 있었고 시간은 오후 8시 17분에서 멈춰 있었다. 목격자의 증언과 거의 일치하는 시간이었다. 시계줄은 끊어져 있었고 시계 뒷면에는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마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 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터널 벽면에 새겨진 글귀였다. 시계가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2m 떨어진 곳, 사람 키 정도 높이의 벽면에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듯한 글자들이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글자는 서툴렀지만 또렷했고 깊게 파여 있어 최근에 새겨진 것 같았다. 누가 왜 이런 불길한 메시지를 남긴 것일까? 법의학팀이 현장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바닥에서 미세한 혈흔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혈액형은 도윤과 일치했지만 양이 너무 적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코피 정도의 소량이었기에 생명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그곳에서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했다. 터널 벽면과 바닥에서 채취한 지문들도 분석되었지만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고 도윤의 것과 일치하는 지문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시계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신발 자국 몇 개가 발견되었는데 도윤이 신고 있던 운동화보다 훨씬 큰 사이즈였다.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었다. 이 세 가지 흔적들은 그날 밤 터널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도윤은 여전히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그의 운명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현장의 증거들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려 했다. 도윤이 터널에 들어선 후 누군가와 마주쳤고 그 과정에서 가방이 떨어지고 시계가 부서졌을 것이다. 그리고 벽면에 글귀는 그 누군가가 남긴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인지 도윤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현장의 흔적들은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 수사본부가 설치된 것은 실종 발생 3일 후였다. 인천경찰서 강력계에서는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납치, 살인, 사고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목격자는 터널 입구에서 도윤을 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유일했다. 첫 번째 수사 방향은 납치 가능성이었다. 터널 벽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글귀와 부서진 시계, 찢어진 가방끈 등은 강제적인 연행을 암시하는 듯 했다. 수사팀은 도윤의 주변 인물들을 전면 조사했다. 학교 친구들, 교사들, 가족의 지인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도윤을 해칠 만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었다. 모두가 그를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증언했다. 두 번째는 사고사 가능성이었다. 터널 내부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공사 중이던 맨홀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하지만 터널 내부에는 그런 위험 요소가 전혀 없었다. 맨홀들도 모두 견고하게 닫혀 있었고 추락할 만한 구멍이나 틈새도 발견되지 않았다. 터널 천장도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로 붕괴 위험은 없었다. 세 번째로 검토된 것은 가출 가능성이었다. 청소년기의 충동적 가출을 의심해 볼 만했다. 하지만 도윤의 성격과 가정환경을 볼 때 가출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학교 생활도 원만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았다. 용돈도 충분히 받고 있었고 학업 스트레스나 교육관계 문제도 없었다. 더욱이 가출이라면 최소한의 준비물이라도 챙겼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다. 수사팀은 또한 성범죄 가능성도 조사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터널의 특성상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그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전국의 병원과 시체 안치소를 뒤지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도 도윤과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다. 인근 지역의 CCTV들도 모두 확인했지만
터널을 벗어난 도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마치 그 짧은 터널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수사관들은 점점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물리적 증거는 있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고 목격자는 있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애매했고 모든 것이 불완전했다.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2006년 봄 경찰청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며 도윤의 실종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청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전담팀이 꾸려진 것이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고 DNA 분석 기술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재수사팀은 우선 터널 일대를 전면 재조사했다. 5년 전보다 정밀한 장비를 동원해 터널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금속 탐지기, 지중투시 레이더, 내시경 카메라까지 동원했다. 터널 벽면의 틈새마다 바닥의 균열 하나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조사했다. 혹시 놓친 증거나 유골 조각이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였다. 당시 수집했던 혈흔과 지문, 모발 등의 증거물들도 최신 DNA 분석 기법으로 재검사되었다. 미세한 혈흔에서 추출한 DNA는 확실히 도윤의 것이었다. 하지만 함께 발견된 다른 DNA들은 모두 오래된 것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범인의 DNA라고 단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프로파일링 전문가들도 투입되었다. 터널 벽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글귀를 심층 분석했다. 필체 분석, 심리 분석, 언어학적 분석까지 시도했다. 글자의 깊이와 형태로 볼 때 상당한 감정 상태에서 새긴 것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범인의 것인지 도윤 자신의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더욱이 그 글귀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재수사팀은 또한 당시 수사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목격자들을 다시 찾아 나섰다. 터널 주변 상가와 아파트를 일일이 방문해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요청했다. 몇몇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지만 모두 모하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결정적인 목격담은 나오지 않았다. 인근 지역의 유사 사건들도 다시 분석되었다. 혹시 연쇄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사건과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각각의 사건들은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1년간의 재수사 끝에 전담팀이 내린 결론은 좌절적이었다. 추가적인 물리적 증거나 결정적 목격자 없이는 더 이상의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건은 다시 미제 파일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도윤의 부모는 그날 경찰서에서 오열했고 사건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는 듯 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공식적인 재수사는 종료되었지만 관련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도윤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2025년 현재까지도 도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밤 터널 안에서 벌어진 일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도윤은 지금 41세가 되었을 것이다.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몇 차례 도윤과 비슷한 실종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가족들은 가슴을 졸였다.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혹시 같은 범인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하지만 어떤 사건도 도윤의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각각 개별적인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도윤의 사건은 여전히 고립된 미스터리로 남았다. 터널 벽에 새겨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글귀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글자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다. 그 글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대부분 호기심 때문이지만 간혹 도윤의 무사귀환을 빌며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후 8시 17분에서 멈춘 시계의 의미도 여전히 수수께끼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남긴 시간적 메시지일까? 그 시간이 도윤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일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이 개발될 때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도윤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시간은 때로 증거를 지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사 기법이나 냉장 사건 전담팀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도 했다. 과거에는 찾지 못했던 미세한 증거들이 새로운 기술로 발견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입을 열지 못했던 목격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김도윤이라는 15세 소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날 밤의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 그는 과연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 200m의 짧은 터널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터널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흔적들을 떠올리며 섬뜩함을 느낀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도윤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며 빠른 걸음으로 터널을 통과한다. 미제의 그림자는 오늘도 우리 곁에 드리워져 있다.